네, 안녕하십니까. 뉴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촌철살인 논객들 소개합니다. 김한 한겨레 기자 나와 있고요. 김민하 시사평론가 조수진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대통령이 서둘러서 그리고 본인이 직접 동해 유전이 터진 것 같아요 라고 우리 부자 될 것 같아요 라고 발표를 한 뒤에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대통령 본인 입장에서는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 아주 콘에 몰렸었잖아요. 야, 속으로 이걸로 한 1년 갈 수 있겠다. 1년 갈 이슈다. 왜냐하면 올해 말부터 빠르면 올해 말부터 시추 가능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첫 공구에서 뭐 나오면 좋은 거고 우리 국민 모두가 이제 축하해야 될 일인데 안 나왔다면 아니잖아. 3세판 아니 5번 아니 10번 그러다 보면 3년 가. 임기 말까지 가져요. 다음 시추로. 3년 가. 다음 시추로. 야, 다음 시추로 더블로. 그럼 한꺼번에 뚫어볼까? 뭐 이러면서. 애초에 확률이 20%라고 했잖아.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지. 5번 해야 100%야. 정확히 통계적으로 5번도 아니야. 그리고 할 그렇지. 때마다 20%지. 이렇게 가는 거죠. 10번에서 2번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10번에서 10번도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확률적으로. 확률적으로는 그런 것이죠. 야, 그럼 우리 이제 로또 산 것처럼 이제 한 번 할 때마다 막 기대하면서 보면 되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전 국민이 시당 나눠주나. 전 국민이 이거에 빠져가지고 다른 거는 다른 이슈는 다 잊어버려. 요새 인터넷에 나오는 말을 좀 빌리면 이게 좀 약간 낡은 떡밥이라 근데 얼마나 파급력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낡은 떡밥. 기억 나실지 모르겠는데 MB 때도 대통령이 외국만 갔다 오면 무슨 뭐 광물을 어마어마하게 뭐 그렇죠. 이제 곧 개발이 된다 뭐 저희 회사 취재팀도 여러 번 이제 거기 현장에 가고 그랬었는데 우리나라 공사가 망할 뻔했죠. 그것 때문에. 그 후에 그렇게 됐죠. 석유공사가 건물 팔았죠. 박근혜 정부 때도 중동대박 기억나십니까? 중동대박. 그렇죠. 그렇습니다. 메르스 유행할 때 맞아요. 그렇게 해서 뭔가 젊은이들에게 중동에 가라 뭐 했던 거죠. 근데 젊은이들에게 중동 가라 그랬다 그때. 그렇죠. 근데 그게 뭐 사실 우리 경제에 얼마나 큰 파급효과가 있습니까? 그때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냈던 사람이 차 땡땡이라고 왜 민간인이었잖아요. 나중에 그 깜빵 간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냈다고 하는데 그걸 모든 공무원들이 또 따라서 보도자료 다 내고 중동이 기회다. 그리고 왜 아랍인들이 먹는 음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할랄 푸드? 할랄 푸드. 할랄 푸드도 K푸드로 산업화시킬 수 있다. 뭐 산업단지를 만든다 뭐 이런 얘기들. 보도자료까지 나왔었어요. 보도자료까지 나와가지고 그걸 또 언론에서 막 받았으면서 이게 어마어마한 시장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그걸로 얼마나 돈을 벌고 있는지는 하여간 뭐 이 정부 들어서 뭐 반도체가 죽을 썼었잖아요. 한 1, 2년 동안. 그러니까 제2의 반도체, 검은 반도체, 김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죠. 김값이 많이 올랐어요. 또 17%가 더 올랐다고 그러는데. 지금 맛있죠. 맺은 말을 하는데도 허무하네요. 허무하지. 야, 김 팔아가지고 반도체 대체하자. 뭐 이런 이야기인가요? 김값이 꾸준히 오르고 있답니다. 김값이 금값이 되는 그날까지. 석유가 나오긴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하도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이 사람이 온다는 거죠. 네, 오늘 비트로 아브레우 박사라고 불러야겠죠? 뭐 대표인가요? 네. 아니에요. 액트지오 고문입니다. 공식 그렇죠, 고문. 그렇죠. 네. 오늘 11시 정도에 도착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어저께까지도 설왕설래 굉장히 많았어요. 뭐 어제 인터넷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이 액트지오 회사가 휴스턴에 있는 한 가정집인데 이게 뭐 매물로 나와 있다더라. 내가 거기 가봤는데 뭐 여기다 이게 맞냐 뭐 이런. 그것까지는 다 팩트였어. 전부 다 팩트야 지금 말씀하신 거. 그래서 근데 뭐 정부 쪽에서 그래서 이례적으로 입장을 설명하기도 했어요. 원래 뭐 프로젝트별로 움직이는 그룹이고 보통 뭐 정직원은 4명 뭐 이렇게 있다고 해요. 뭐 그런 정도 규모인데 이 사람이 온다.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 이제 여론을 설득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비트로 아브레우 액트지오 고문의 이름이 던져지면서 이 사람이 그 심층적인 어떤 지질 탐사에 전문가는 맞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프로필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충분히 뭐 자격이 인정된다. 뭐 이런 지금 분위기고. 근데 실제로 지금 이제 들어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물어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이상한 사람은 최소한 아닌 것 같다. 오늘 언론의 평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제 석유공사하고 정부 측에서 설명한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력이 어떻고 그리고 정확히는 지금 액트지오의 직함은 있지만
사실은 떠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고문입니다. 네, 고문이고 고문이니까. 대표는 아닙니다. 이 사람이. 그렇죠. 그리고 이 떠나서 지금 브라질 뭐 회사에 이제 가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직업은 그런 상황이고. 예. 근데 애초에 액트지오의 오너, 이름이 예. 액트지오 좀 이게 허접하잖아요. 이름이 좀 허접하다 그러면 뭐 하지 않지. 그래서 조금 믿음이 안 갔었는데. 예. 어제 설명한 거 들어보니까 액트가 이게 약자더만요. 이니셜이더만요. 그래서 뭐, A가 이 사람 이름이 뭐였죠? 아브레우지 않습니까? 아브레우의 A고. 아, 그래요? C가 컨설팅, T가 트레이닝. 그런 의미래요. 그래서 아브레우 컨설팅 트레이닝이고. 컨설팅 앤 트레이닝 그런 거고, 그다음에 개인 사업자네. 그다음에 지오. 그래서 사실상 그 기업 오너인데 오너였던 건데 어쨌든 물러나고 고문이 되고 지금 브라질 회사를 옮긴 거잖아요. 그럼 이 회사를 팔았든지 뭐 아니면 청산을 했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어쨌든 지난해 11월 달에 이 회사하고의 관계는 그런 식으로 정리가 일단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력이나 이런 걸 설명한 거를 여기서 재탕하지 않겠지만 하여튼 엑소모빌 출신이고 등등등. 근데 이 사람의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있는 거냐에 대해서는 한겨레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여기 김한 기자도 있지만 한겨레라는 신문에서 미국 퇴적학회 한국 앰베서더인 최경식 서울대 교수의 코멘트를 받았어요. 이분은 비토르 아브레우 박사를 알고 있다고 언급을 했답니다. 아는 사이래요. 그런데 아브레우 박사는 지질 탐사 분야의 석학은 아니지만 해당 분야에 경험이 많은 거는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은 이 메이저사 출신은 맞지만 해당 업계에서 액트지오 자체의 인지도는 또 높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미심쩍은 건 있지만 어쨌든 요 사람 자체가 아예 사기꾼이거나 뭐 이상한 이런 근본이 없는 뭐 이런 분까지는 아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기꾼이면 그야말로 사고고요. 국가적인 사고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게 확인된 게 다행인지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이런 거죠. 지금 이제 김민호 평론가 얘기했지만 이 사람의 이력을 보면 기업적 이력이 많고 지질 탐사나 이런 거로부터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그걸 통해서 이제 말하자면 비즈니스 커리어를 쌓아온 사람인데, 이제 그러면 업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 기업체들이랑 이제 거래를 할 때도 업력을 따지는데, 이 액트지오라는 업체의 업력이 과연 우리가 신뢰할 만한 것이냐, 그 부분에서는 지금 뭐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공시된 매출들이 나오고 있지만 굉장히 매출이 없다가 그다음에 제1업태가 지금 지질 탐사가 아니에요. 다른 업종인데, 근데 갑자기 580만 달러를 갑자기 번 거예요. 그 전년도 대비하면 매출이 엄청나게 갑자기 늘어난 건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 전까지는 별로 이 관련된 활동이 없다가 한국 정부와의 계약을 통해서 갑자기 매출이 늘어난 게 아니냐.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공사가 이제 계약이 발주처의 입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발주처의 입장이 강하게 이게 뭐 사실 성공 확률이 그렇지 않아도 낮은 건데 이런 것들이 좀 반영돼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은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이분의 학력이나 경력을 제가 딱 비유를 하자면, 미국 라이스 대학은 미국 남부의 최고 명문대학 중에 하나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서울대 전기전자공학과를 나와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오랫동안 임원 또는 뭐 부문장으로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와서 본인이 컨설팅이나 트레이닝 업무 또는 공장 짓는 것까지 뭐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어떤 업무를 하면서 컨설팅 회사를 하나 차린 겁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중국 업체에 굉장히 큰 제안을 받고 팔려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서울대 전기전자공학과가 뭐 흔치 않다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업계에서는 흔하거든요. 그 업계에서는 흔해. 전기전자 나와서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있다가 중국 업체로 팔려나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분의 지금 행적을 보면 그 전에는 한 2만 7천 불인가 벌었다가 한국 정부랑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 이후부터 지금 500만 달러가 넘는 매출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업체를 새로 만들어서 브라질의 큰 유구회사, 그 고기 파는 회사, 거기에다가 지금 넘긴 거잖아요. 넘긴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회사는 정관해 보니까 오일 드릴링이 있어. 석유 시추가 있어. 그러면 이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한 곳에만 맡겼냐? 왜 우리가 보통 이거 분석을 할 때 있잖아요.
파장을 해가지고 이 파장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거 나온 이제까지 탐사 시추를 한 거는 석유공사의 몫이고 석유공사가 돈을 들인 거잖아. 국가 세금으로 돈을 들여서 사전 조사는 우리가 했어. 대한민국 정부가. 네. 대한민국 정부가 해서 그 자료를 왜 미국의 한 업체, 그것도 이른바 전문용어로 학고방 같은 업체에다가 예? 물론 외교는 그럴듯해. 외교는 그럴듯하지만 학고방 같은 업체, 이 조그마한 업체에다가 왜 맡겼지? 왜 한 곳에만 맡겼지? 그러면 두세 군데에다 맡겨서 뭔가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시추를 하든 말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이미 학고방 같은 업체에다 맡긴 다음에 서둘러서 계약을 해버린 거 아닌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오늘 아브레오 고문이 들어와서 무슨 얘기, 어떤 방식으로 얘기를 하느냐를 보고 좀 판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그 얘기하기 전에 그럼 그 얘기를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정부나 석유공사의 말이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 양념처럼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액트지오와 이 아브레우라는 분의 요 좀 행색이 초라한 것과 관련돼서는 집이 좀 작고 뭐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게 원래 이래요. 하는 정부의 설명이 있습니다. 원래 이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집의 크기가 아니라 미국 정유회사들 안 그러던데 엄청난데. 중요한 건 그 집의 회사가 아니라 이분이 갖고 있는 인맥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딱 프로젝트가 딱 떨어졌을 때 얘들아 모여 해가지고 이렇게 뭐 자료도 이렇게 같이 검토하고 또 학계의 인맥 이런 걸 통해서 얼마나 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냐 이런 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기만 들어보면 무슨 용병단 같은 느낌으로 설명을 했어요 정부가 그런 개념이다라고 일단 얘기를 했다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왜 이 사람 이 액트지오한테만 지금 발주를 했냐 요 질문하신 거잖아요. 오늘 또 한겨레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김한 기자가 이제 있지만 한겨레라는 어떤 신문이 신문 기사 제목이 동해 석유 검증 왜 액트지오에만 맡겼을까예요. 사실은 바로 그 의문을 이 기사에서 제대로 질문했네. 그렇죠. 이 기사에서 바로 그것을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에 인용된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보통은 외부 업체 여러 곳에 분석을 의뢰하는데 의문을 제기를 하고 심지어 어떤 지질학 전공 교수는 액트지오 한 곳에만 분석을 의뢰한 게 진짜 맞아요? 이렇게 반문도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거든. 당연히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석유공사 쪽이 이렇게 설명을 했답니다. 이게 한 군데만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번 프로젝트는 심해 전문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액트지오한테 맡긴 거고요. 여기까지 얘기했고 산업통상자원부가 그러니까 심해 전문은 분석 기관이 많지 않아 갖고 이렇게 됐어요. 이런 방식으로 일단은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잘 안 쓰거나 또는 우리 눈에 안 띄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질자원연구원의 한 간부가 이거는 어떤 보수신문에 기자들이 취재를 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석유공사가 자문회의를 한 차례 진행을 했어. 왜? 작년 11월에. 그래서 지질자원연구원 같은 경우는 기관 차원에서 부른 게 아니고 개인이 연락을 받았는데 거기에 박사들이 개인 자격으로 참여를 한 거야. 개인 박사들이. 그리고 2명의 박사는 거기 가가지고 데이터를 쭉 보고 자문회의 갔죠. 요 동해 유정 관련입니다. 2명 박사가 참여를 했고 2명 박사는 중립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중립 의견은 어떤 거냐면요. 아직은 시추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이 박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액트지오만 긍정적인 답변을 내렸을 수도 있지. 예.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사실 이 얘기가 오늘 여러 신문에 기사가 있지만 한국일보에만 딱 있어요. 제가 본 신문 중에는 제가 6개 신문을 봤지만 한국일보에만 요 대목이 딱 있고 참 눈에 안 띄어. 근데 이게 그러니까 기사를 썼는데 긴 기사 중에 몇 문장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또 인터넷판을 기사를 보면은 그 몇 문장에다가 굵게 표시해놨어요. 한국일보가. 제가 말씀드린 곳은 한국일보 아닙니다. 그렇죠. 다른 곳에서 지금 취재한 내용을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취재하고 이건 이러면서 안 쓰거나 한국일보도 썼는데 주요 예를 들면은 제목으로 가거나 이러기는 어려운 상황을 기자의 의지였는지 누구의 의지였는지 모르지만 까맣게 칠해놓은 거예요 지금. 그렇죠. 요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칠해놓은 건데 근데 요거 관련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과정을 설명드리면 어쨌든 액트지오에다가
엑트지오에다만 석유공사가 그동안 갖고 있던 데이터를 넘겨줘갖고 분석 한번 해주세요. 석유가 얼마나 있는지 가스가 얼마나 있는지 이렇게 넘겨줬는데 최소 35억 배럴에서 최대 140억 배럴이 있습니다라고 회신이 온 거잖아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회신이 왔으면 야 진짜야? 이래서 국내의 자문기관 및 전문가들을 불러서 일종의 크로스 체크를 한 거죠. 그렇죠. 크로스 체크를 했는데 이 한국일보의 보도를 보면은 엑트지오사의 분석 이후 정부 및 석유공사가 국내 전문가들에게 자문했을 때도 현재로선 정확한 매장 여부 및 매장량을 알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렇지. 정부가 국내의 전문가 자문단으로 구성한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중립 의견을 내거나 정확한 매장량 등은 시추를 해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 한 번 더 해석을 해드리면 전반적으로 이 관계 업계에 있는 관계자나 학자들이 요 엑트지오의 분석 결과를 보니까 왜냐면 회신이 온 다음에 한 회의잖아요. 그렇죠. 분석 결과를 보니까 이거 맞는 것 같아. 최소 35억 배럴에서 140억 배럴이 있는 걸로 추정이 되니까 이거는 시추를 바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이런 분위기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고 그런가? 요 엑트지오의 분석 결과를 보고 그런가? 요런 분위기에 가까웠다. 그러면 조금 의심이 되는 건 왜 엑트지오만 이렇게 오버했지? 요거 이제 좀 의심이 된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던 공주대학교의 K 교수가 있습니다. 공주대학교의 K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내가. 야, 기자들아. 석유공사에 평가회의록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 확인해. 문서가 있다는 거죠. 이걸 보면 되겠네요. 네. 그거 확인해. 제가 야당 의원들한테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유공사에 평가회의록이 존재하니까 그거 확인해. 그래서 당신 의견은 뭐냐? 나 모르겠어. 뚫어봐야 알아.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뚫어봐야 알지. 여기 요 데이터만 보고 팔을 싸가지고 탐사팔을 싸서 탄성팔을 싸가지고 그거 나온 그 데이터만 가지고 야 확실하게 140억 배럴이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이 일이 이상하게 지금 보이는 외견상 이상해 보이는 게 그거라고 지금 말씀하신 대목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석유 시추가 갑자기 이제 기자들이 하루 사이에 다 전문가가 됐잖아요. 기자분들 대단하세요. 석유 시추가 5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 근데 무슨 일이 터지면 전 국민이 다 그 전문가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지표 지질 조사를 먼저 합니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석유공사를 중심으로 해서 2007년부터 진행이 되어 왔다는 거잖아요. 길게 보면 79년부터 진행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탄성파 탐사를 합니다. 이제 전파를 쏴서 얼마나 매저인지 추정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데이터를 갖고 분석하는 회사가 말하자면 엑트지오 같은 회사예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엑트지오 값이 있는 거예요. 엑트지오가 보기엔 니네가 탄성파 탐사를 해온 데이터를 우리가 보니까 뭐 35억에서 140억 배럴 정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다른 데 의견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분석치고 추정치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전문가들은 의견이 분분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문제가 어디서부터 여기까지는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엑트지오 외에 또 다른 업체한테 의뢰를 해서 이제 크로스 체크를 하는 과정을 밟아가면 되는데 근데 3단계가 탐사 시추고요. 그렇죠. 4단계가 경제성 평가인데 대통령이 갑자기 보고를 받고 하루 만에 경제성 평가를 들고 나옵니다. 그렇지. 140억 배럴이야. 그러니까 뭐 이러면서.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석유공사 입장에서는 이거 엑트지오의 의견은 이렇고 전문가들 회의해봤고 다른 데 거를 받아봐야 되나? 이런 상황으로 가야 되는데 일이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이제 뚫어야 된다. 이제 뚫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3단계를 건너뛰기 때문에. 삼신할미급이야. 신혼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아무런 지금 특이 증상이 없어. 근데 배만 만져보고 신부의 배만 만져보고 야 새쌍둥이 나올 거야. 준비해. 거의 이런 식이에요, 지금 상황 자체가. 지금 정부 입장은 다들 의문이 그 업체의 고문이 아브레우 박사가 저명한 사람인 건 알겠다. 근데 이렇게 소규모 업체가 국가적인 사업을 거기에 단독으로 이렇게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될 것이냐. 그걸 걱정하고 있잖아요. 사실 잘 되면 좋겠지만 근데 보통은 이걸 복수로 맡겨야 되는데 지금 정부 입장은 지명 경쟁 입찰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지금 이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은 뭐냐면 어떤 전문적인 영역에서 몇 명만 지명을 해서 너네 조건을 한번 줘봐라 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 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인데 대부분의 경우는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소규모 몇 억짜리 공사일 때 하는 방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한 번 뚫을 때 1,000억이 들고 뭐 이런 사업의 경우에는 당연히 여러 군데 의견을 들어보는 게 맞죠. 근데 대통령이 아까 김한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급하게 발표를 해서 이제 백이 안 되는 상황이 아닌가. 지금 구멍을 대통령은 또 완전히 과장해서 이야기를 했어. 네. 그러니까 이게 음모론이 어떨 때 나오냐면 지금 말씀하신 뭔가를 과장하는 거 있다.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공신력이 있는 정보원인데 저 정보원이 저러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뭔가를 너무 과장해. 이럴 때나 아니면 뭔가를 너무 확정적으로 말해버릴 때. 그렇죠. 이럴 때 음모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딱 그 상황에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왜 그러지? 왜 저러지? 그렇게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가스나 석유가 있다는 건 박정희 정부 때부터 알던 얘기예요. 근데 오늘 뭐 칼럼을 보니까 포항 사람이면 누구나 포항 앞에서 가스가 나온다는 걸 안다라고 써 있어요. 불이 붙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갑자기 엄청난 무슨 경제적 가치. 근데 이게 실제 지금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스케줄대로 흘러간다고 하더라도 2035년이 돼야 경제성 평가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때 해봐야. 그러면 이미 이제 윤석열 정부는 끝나 있을 때고 그렇죠. 윤석열 정부는 지금 모르지. 탐사 시추 3단계, 그러니까 4단 경제성 평가를 먼저 에드버너를 띄우고 그분은 그때 어디에 살고 계실지 몰라 윤석열 대통령. 그러면 이제 이 탐사 시추의 책임은 석유공사가 떠안아야 되는데 그럼 이 구멍 하나 뚫는데 1,000억씩이란 말이야. 지금 건물도 벌써 팔았는데 지금 있던 그 4억을 팔고서 전세로 살고 있어요 지금. 이명박 때 해외 그거 하느라고. 근데 꼭 이 업체에 맡겨야 돼. 그것도 의문이야. 지금 전세 계속 앞으로 진행할 때.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같은 음모론자들은 평론가가 사실 근본적으로 아니지, 평론가가 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이런 기자분들이 아니라 평론가가 가끔씩 음모론에 좀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론가들이 참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평론가들이 이제 문제가 많은데 음모론에 잘못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거꾸로 아니냐 인과관계가. 그러니까 왜 액트지오 한 군데만 맡겼지? 이게 아니라 액트지오한테만 맡겼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거꾸로 된다 얘기가. 액트지오한테 맡겨야만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그런 구조였던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사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그래서 아주 이례적인 상황 자체를 의문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건데 대통령이 여기서 급발진한 이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이 붙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당일의 상황, 어제 상황, 그러니까 그저께 상황을 어제 보도한 신문들 보면은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 관련해서 원래 이제 지금 아프리카 정상들이 와 있잖아요. 그래서 브리핑 어제 10시에 브리핑을 했는데 대통령이 원래 9시부터 15분 단위 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15분 단위 일정이 있었고 왜냐면 그날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정상들이 10명 만났어요. 그렇죠. 10명. 연쇄 정상회담을 해야 돼서 15분 단위로 쪼개놓고 있는 상태였고 원래 10시에도 그 모리셔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었는데 갑자기 이걸 미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시에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브리핑을 하는 일정이 추가가 된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그 공지를 기자들에게 대통령이 브리핑합니다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8분 전에 공지했어요. 8분 전에 공지를 했고 기자들이 그러면 불평하거든요. 김한 기자한테 8분 있다가 중요한 발표가 나옵니다라고 하면 김한 기자 분명히 다른 데서 딴짓하고 있을 텐데 9시 반에 보고하고 사실 9시 52분이면 이제 커피도 한 잔 먹고 이런 시간인데 담배도 한 대 피고 뭐 이러고 있을 텐데 갑자기 뭐 한다고 그러면 열받죠. 그러니까 불평할 거 아닙니까? 왜 이래요. 그때 대통령실에서 아마 이런 얘기를 한 모양인데 이게 비밀리에 하는 거여서 우리가 비밀리에 왜 해야 되냐면은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 충격이 있을 수도 있는 거여서 전격적으로 하느라 그렇습니다라고 했나 봐요. 그런데 그렇게 세게 말해?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한겨레라는 신문이 또 있습니다. 한겨레라는 신문. 한겨레가 참 좋은 신문이네요. 오늘 뭐 최한겨레 얘기인데 김한 기자도 있고 김한 기자 한겨레 소속이니까 사설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장 영향을 고려한 보안 유지가 필요했다면 주식시장 개장 전에 발표하는 게 맞을 텐데 발표는 오전 10시에 했다. 그렇지.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발표에 배석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삼성전자 시가총액 5배 정도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러면 이런 발언의 목적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아니라 긍정적 영향을 끼치려는 것이었다면 단기 목표는 이룬 것 같다.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유전 개발 관련주들이 3일부터 이틀 연속 상한가로 오르는 등의 대거 폭등했다. 근데 이게 대통령실의 설명하고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싶은 말은. 그렇죠. 왜 비밀리에 이걸 진행해야 되느냐.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산업부 장관이 배석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산업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산업부는 자기네 장관이 몇 시에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제 한겨레 보도를 보면은 산업부는 몰라요. 자기네 장관이 어디 갔는지.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어제 하루. 9시부터 몰랐대요. 이거를. 장관이 어디에 갔는지를. 그래서 9시 한 40분, 50분이 돼서야
지금 일정을 파악 중인데 대통령실에 이 준비한 일정이어서 저희는 세부 내용을 모릅니다라고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다는 그리고 거예요. 사실 산업부가 관할을 하긴 하지만은 안덕근 장관 같은 경우는 통상 전문가지 무슨 지질이나 과학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수준도 우리 일반 시민의 수준하고 똑같아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취재 기자들이 지금 취재한 상황들, 야, 전문가들이 그러는데 이거는 지금으로서는 단언할 수 없고 뚫어봐야 알아. 그러니까 좀 기다려. 근데 익명의 정부 관계자도 사실은 이 똑같은 발표 시점에 똑같은 말을 했거든요. 이제 시작이다. 업되지 말아라.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작인 가능성이 있겠죠. 가능성이 있어서 뭐 우리가 뭐 한국이 잘 되면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그걸 대통령이 나서서 자신의 최상병 특검 관련한 대통령 수사 외압 의혹을 덮으려는 듯한 그런 자세로 막 치어리딩을 스스로 하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언론이 쭉 따라가면서 으쌰 대통령 화이팅 뭐 이런 식인 거잖아요. 서규 나와라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그게 또 언론이 다 그렇진 않습니다. 예, 언론이 다 그렇지는 않고 한겨레 얘기 오늘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과학적 글쓰기의 태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 어쨌든 그 지금 예. 뭐 여러 얘기들이 나오는데 당연히 정치적 선택이고 판단이죠. 왜냐하면 10시에 그렇게 일정을 끼워놓고 4분 브리핑을 하고 당연히 기자들이 뭘 물어봐야 되잖아요. 이게 너무 뜬금없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출입 기자들 입장에서. 대통령 근데 가버렸습니다. 왜? 아프리카 사람들을 네, 만나야 만나러 된다라고. 간다고. 그러고 나서 산업자원부 장관이 한 얘기가 뭐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의 5배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완전히 폭탄을 던진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아프리카의 자원들도 우리가 다 가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잖아. 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주식 정상들을 만나서 그 수십 개국의 정상들과 윤석열 대통령이 담판을 지어가지고 앞으로 자원 강물 우리 거야. 뭐 이런 식의 느낌을 갖도록 막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주식 커뮤니티 가보면 우리 이제 부자 되는 거야. 걱정할 필요 없어. 주식 커뮤니티 가보면 엄청나게 지금 분위기가 좋습니다. 왜냐면 어제 석유공사를 샀다 팔았다 하면서 돈 번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댓글이 막 그래요. 이게 작전 세력이라는 게 이런 거냐. 그러니까 이게 마치 작전 같은 느낌으로 주식시장에 충격을 준 거예요. 이런 방법도 아예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그 수사를 철저히 하는 것보다 전 국민에게 효능감을 줘요. 주가 조작을 실제로 참여하게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실제로 참여하게. 경기를 부양하는 예, 거예요. 경기를. 제가 만났던 어떤 방송 PD도 이렇게 패널들이 이 얘기를 어제 하고 있으니까 그 방송을 보면서 석유공사를 샀다가 팔았는데 돈을 엄청 벌었대요. 뭐 상한가를 쳤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으로 치닫는데 이게 왜 제가 이 말씀 뭐 우스갯소리로 드리지만 왜 국정 운영을 이렇게 희화되는 방식으로 늘 할 수밖에 없느냐. 저 이 대목이 지금 윤석열 정부가 무슨 생각으로 이거를 먼저 에드벌론을 띄워놓고 그렇죠. 뒷수습은 나중에 하자라고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이 굉장히 악질적인 방법이다. 악질적이에요. 예. 근데 늘 이랬던 것 같아요. 늘 이랬던 게 이게 의대 정원 2,000명도 갑자기 나왔잖아요. 그랬죠. 예. 올 초에 갑자기 나왔는데 이것도 2,000조입니다. 그렇죠. 네. 2,000명, 2,000조 같이 나왔는데 그 2,000명 나오기 직전에 언론사 이것도 역시 보수신문이죠. 보수신문의 고위 간부들을 만나.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가. 이건 제가 이제 직접 또 들은 이야기예요. 보수신문의 고위 간부들로부터. 직접 만나가지고 야 정확히 그래서 워딩이 뭐였어. 나중에 제가 재차 확인했습니다. 지지율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거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2,000명 지르면 지지율이 오를까? 이런 거? 야 이거 어때? 지지율 오를까? 이 뉘앙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율이라는 말이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그러니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단어는 분명히 들었다는 거야. 그러면 야 의대 2,000명 이것도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수습도 못하는 단계까지 갔는데 단계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질러 나 혼자 그냥 할 거야 이렇게 해서 뒷수습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아니 지금 근데 그것도 딱 하나 지지율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생각을 해보면. 권력의 사유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병원에서 중병 걸려서 갑자기 암 발병돼서 수술하셔야 되는 분들 대학병원 가셔야 되는데 수술 못 해가지고 발을 동동 굴리는 게 얼마나 됐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본인이 이 정책이라는 게 세밀하게 조율을 해가지고 사실 다 히스토리가 있고 다 그동안 검토하던 게 있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혼자서 본인 지지율 담보하려고 본인 무슨 뭐 이 정치적인 위기 타파하려고 그런 모양새로 막 달려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지지율을 의식하고 노리고 대통령이 2,000명. 엑셀레이터 확 밟아가지고 지금 이 석유
이거 오버한 거라고 하면 예. 저는 이것도 참 아메리칸 스타일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지금 이 소재가 네. 보세요. 석유지 않습니까 결국.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소재인 것으로 제가 생각되는 게 포탄이 있어요. 포탄. 네. 지금 북한하고의 갈등 상황에서 지금 실사각 훈련이나 이런 거 구사분계선 일대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야, 이 스타일이 그래서 포 쏘는 거하고 석유 네. 이거는 아메리칸 스타일이다. 그게 이제 오물 투척으로 시작이 됐잖아요. 오물풍선으로.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민동기 기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기름이잖아요. 그래서 육풍과 똥풍. 예. 유풍. 예. 기름유, 유풍. 기름자 유풍과. 그러면 똑같이 한자를 써서 변풍이라고 해야 되는데. 예, 유풍과 변풍으로 지금 일관하고 있다. 딱 이유는 하나. 야, 최상병 덮자. 예, 김건희 덮자. 김건희와 관련, 최상병은 좀 이따 이야기하고요. 김건희와 관련해서도 지난번에 뭐 탈탈 털 만큼 맨날 했던 말이잖아요. 이것도 한겨레입니다. 예,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겨레 좋은 신문이에요. 오늘 한겨레 신문을 딱 펼쳤는데 네. 김건희 특집인 줄 알았어요 오늘. 대활약이네요. 예. 오늘 왜 그럽니까 한겨레 오늘? 네. 오늘만 단독을 달고 나온 기사가 한 5개 되는 5개 정도죠. 지금 굉장히 어깨가 올라가셨어요. 아닙니다. 제가 쓴 네. 기사도 아니에요. 정한봉 기자랑 정한봉 잘하고 있어. 예, 한겨레 정한봉 기자. 법조팀장 화이팅. 예, 법조팀장 화이팅. 법조가 네. 활약할 시기죠. 예. 그런데 이게 중요한 핵심은 이거잖아요. 그렇게 대통령도 그리고 법무부 장관도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야, 그거 문재인 정부 때 2년 반 동안 탈탈 털었어. 탈탈 털어서도 안 나온 거야. 뭘 더 하라는 거야. 뭐 이런 이야기였잖아요. 근데 한겨레 기사의 핵심은 소면조사 이렇게 우리가 복수의 관계자들로부터 다 확보를 해서 보니까 탈탈 턴 게 아니고 완전히 부실 조사했더만. 맹탕 진술서라고 했죠. 맹탕 진술서더만. 네. 철진한 이야기만 그리고 담았다는 거잖아요. 2년 동안 한 것도 아니고 끽 해봐야 한 3개월 했던데. 네? 그리고 대통령이 국민의힘 후보로 선정된 11월 이후에는 그냥 덮었더만.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거 뭐야, 이제까지 했던 모든 이것도 역시 언론에 대고 선전선동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탈탈 털었어. 문재인 정부 때야.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완전히 부실조사, 맹탕조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당시에 검찰총장이에요. 그전엔 중앙지검장이었어요. 중앙지검장이었어요. 네. 가족 중에 검사만 하나 있어도 수사의 편의를 제공받는다고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모든 검사들을 지휘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의 배우자 수사를 하는데 이 검사들이 수사 개시를 하는 것도 부담스럽죠. 사실 안 하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이런 상황에서 시간이 간 거예요. 시간이 그렇죠. 간 거고 윤석열 대통령은 자꾸 그 당시에 그런 식으로 했죠. 내가 탄압받아서 나를 탈탈 털었다. 그렇지. 탄압을 받았어도 검찰총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네, 본인이 좋겠다, 검찰총장. 네, 그러니까 이게 검찰 내부에서도 이 정도 조사밖에 안 된 거면은 추가 조사 필요하다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그렇죠. 이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단계가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쭉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부실하게 진술된 게 아니고 진술 내용 자체가 공소시효 지난 부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 1기 때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그 정도 얘기만 양적으로 진술서에 담겨 있다고 알려졌고 그나마도 이 핵심 인물들을 어떻게 만났다. 그렇죠. 그 배경지 이야기의 시작 아닙니까? 도입부 어떻게 만났다 정도에서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공소시효 남아있는 본인이 기소될 수도 있는 2기, 3기, 4기, 5기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서 왜 계좌를 40몇 개나 본인 계좌가 주가 조작이 이용이 됐고 그게 왜 공소장에 있으며 그거는 왜 본인 생각에는 주가 조작한 게 아니고 자기는 왜 고의가 없다. 결국에 그 계좌를 제공한 건 맞지만 나는 몰랐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몰랐다는 건지가 조사가 돼야 되는데 핵심 내용은 쏙 빠진 거예요. 이거는 추가 조사할 수밖에 없다 이 상황입니다. 이거는 진짜 특검 가야 될 것 같아요. 검찰이 완전히 엉터리로 수사를 했고 이런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선 때 대통령이 사실상 거짓말했잖아요. 2차 주가 조작 시기에는 내 와이프는 그거 모르고 이미 돈 뺐었어. 그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지금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건 2차 주가 조작 시기에 수익을 먹었더만. 계좌 이용됐고 그 공소시효 지나지도 않았고. 맞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네? 부부간에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네. 대통령이 나중에는 이제 대통령이 뭘 했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할 것 같은데 나는 몰랐다. 그러니까 이게 검찰 수사를 지금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게 이런 거죠. 2020년 4월 달에 최강욱 당시 의원이 이제 고발을 합니다. 그렇죠. 그때 형사 6부로 배당을 합니다. 일반 사건으로 본 거죠. 형사 6부로 배당을 했다는 거. 그렇죠. 근데 이거를 11월에 반부패로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고발됐거든. 네. 이거가 7개월 정도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7개월 동안 형사 6부 갖고 있다가 어쨌든 정리를 해줍니다. 야, 이거 반부패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반부패로 넘어왔습니다. 2020년 11월에. 근데 수사팀 언제 꾸리는지 아십니까? 2021년 8월에 꾸립니다. 그러니까 또 9개월 그냥 갖고 있었어요. 9개월 그냥 갖고 있었고 8월에 꾸려진 수사팀이 김건희 여사한테 진술서를 받아온 게 그 지금 맹탕 진술서라고 하는 진술서를 받아온 게 12월입니다. 그러니까 또 그냥 4개월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2021년 12월? 네. 대선 불과 한 그 몇 개월 전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대선 된 거잖아요. 네, 된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를 놓고 보면 형사 6부가 그냥 6개월, 7개월 갖고 있었고 반부패가 받은 다음에 9개월 정도 그냥 갖고 있었고 8월 달에 어쩔 수 없이 수사팀을 꾸린 거죠. 왜냐하면 이제 대선이 다가오고 어느 정도 털자 이런 검찰 내에서 분위기가 있을 테니까 8월에 수사팀을 꾸려서 진술서 하나 봤는데 4개월이 걸렸다. 이거는 사실상 수사 일정상으로 놓고 보면 검찰이 그냥 갖고 있었다, 사건을. 그러니까 오늘의 이 기사의 흐름이 한겨레 1면하고 4면을 쫙 펼치면 이게 난리가 났거든요. 한겨레 지면이. 기사의 흐름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시간대별로 얘기를 하면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 정권에서 탈탈 털지도 않았고 3개월 수사한 거고 진술서 낸 것도 맹탕 진술서 낸 건데 그 당시에 수사하던 수사검사들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서를 부실하게 보냈다는 거예요. 대면 조사를 전제하고. 그래서 그 되돌아온 서면 진술서 보고 아주 엉망이다.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까지 갔지만 그 시점에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이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데 야당의 대선 후보인데 수사를 못하죠. 이 나라의 검찰은 제대로 그렇죠. 못하죠. 그런 상황에 놓였는데 이 기사의 흐름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지면이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갈 경우에 그러면 이 기사의 결론은 뭐냐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김건희 여사 그럼 지금이라도 소환 조사를 해야 된다. 요게 결론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소환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게 뭐 처벌 대상이 되냐 안 되냐 혐의를 걸 수 있냐 없냐 이런 게 논쟁적인 지점이 있을 텐데 오늘 한겨레 기사에 두 개 기사가 더 있어요. 하나는 지금 도이치모터스의 권오수 전 회장이 물론 이제 항소심 뭐 결과나 이런 걸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뭐 유죄가 나온 부분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요 관계나 이런 것들은 김건희 여사의 관계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의심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 더불어서 뭘 봐야 되느냐? 지금 이 두 사람이 관계된 사건이 코바나 컨텐츠 협찬과 관련된 혐의에도 걸려 있다. 그 과거에 이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김건희 여사가 하는 코바나 컨텐츠 관련 행사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일 때 예를 들면 여러 기업들이 후원을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도이치모터스가 있고 등등. 그럼 요 관계는 뭐냐? 그때 검찰이 수사 대상이었는데 뭘 한 거냐 이게. 요 의문이 있는데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 조사에 응해야 되고 특검이 필요하다. 요 기사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혐의가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의 문제에서 아마 변호사님이 잘 아실 건데 최근에 이 항소심 재판 가는 과정에 그 소위 말하는 그 논리가 있잖아요. 쩐주는 처벌이 안 돼. 이거 있잖아요. 근데 그 쩐주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 손모 씨가 비슷한 논리로 1심에선가 무죄가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최근에 수사팀이 검찰이 판결문에 보면 적어도 시세 조정이라든가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알았던 걸로 돼 있다. 그러면 너는 주가 조작의 공범 혐의로는 될 수가 없을지 몰라도 방조는 될 수가 있어. 라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는데 그게 어쨌든 받아들여졌다. 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럼 그 혐의로 재판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 손모 씨보다 아마도 더 이제 좀 레벨이 높았을 것 같은 김건희 여사의 혐의는 방조 혐의가 성립되는 거냐 아니냐. 요거를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된다. 그래서 뭐로 보나 일로 보나 절로 보나 소환조사 필요하고 특검도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다라는 게 한겨레 지면의 결론이에요. 주가 조작 공범이냐. 왜냐하면 마케팅 이사인지 무슨 이사인지 명함까지 가지고 다녔으니까 내부자로 보이기도 하니까. 두 번째 알았냐 몰랐냐 방조 혐의가 있냐 없냐. 근데 알았냐 몰랐냐에서 알았던 흔적은 몇 초 만에 바로 답변하고 뭐 이런 답변하고 매도를 실행을 해버리고 그리고
최은순도 그렇고 김건희도 그렇고 증권거래소에 녹취된 그 통화 내역, 증권사 직원들이랑 이야기한 내용을 보면 아 그거 그렇게 이미 돼 있어, 오르게 돼 있어, 떨어지게 돼 있어를 이미 알고 있는 듯하게 발언을 하잖아요. 그리고 권 회장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관련된 뉴스들 정확 증거들은 뉴스타파에서 잘 정리가 돼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되고요. 이게 알았냐 몰랐냐도 그 전에 전주보다는 훨씬 더 많은 정황 증거가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제까지 쭉 팔로우 해왔던 사람으로서. 근데 이런 사람을 아무 소환 수사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대통령이나 김건희도 대단히 진짜 겁이 없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아니, 예. 3억입니다. 예. 여러분 주식을 저는 뭐 주식 안 해봐서 모르지만 주식이든 뭐가 됐든 간에 3억 원짜리를 1분 만에 판단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가 얼마요? 3억이요. 3억을 사는데 1분을 예. 생각한다고요? 1분 만에 물량이 나왔어요. 막 A씨가 던지고 뭐 최씨가 던지고 막 던졌어요. 1분 만에 판단해서 3억 어치를 샀단 저는 말이에요. 3만 원도 1분 생각하지 않습니다. 3만 원짜리 지를 때도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 이렇게 생각하지. 그렇죠. 이제 치수도 좀 재보고 이렇게 뭐 어디 있을 건가. 주로 옷을 사시는군요. 아, 예. 아 근데 저는 이제 기능이나 이제 예를 들면 배터리가 얼마나 많은지. 알았어요. 우리 김건희 여사님은 네. 1분 만에 물량을 보자마자 1분 만에 3억 원어치를 사들인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니 네. 그런 식으로 반복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쩐주들을 처벌을 못하는 이유가 보통은 몰랐다라고 그럴 수도 있지라고 판단되기 때문인데 그렇지. 이거를 대기하고 있지 않은 이상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렇지. 이렇게 대규모 물량을 던질 줄 어떻게 알고 던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1분이면 이 핸드폰 켜가지고 해가지고 하는데도 1분이 걸리겠어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아주 그 주가 조작의 공범이냐 또는 알았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거는 있잖아요. 주식 시장에 참여를 할 때 보통 자기 자산의 뭐 10%, 20%를 코스닥의 조그마한 기업에 넣고 뭐 50%를 뭐 어디에 코스피의 대형주에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 자산의 7, 80% 수십억 원, 제가 정확히 그 시민보 기자가 계산해 놓은 게 있는데 거의 자기 자산의 대부분을 수십억 원을 몰빵을 해. 그냥 몰빵 투자야. 몰빵 투자. 몰빵 투자를 해서 최은순과 김건희가 그때 법정 기록에 나온 걸로 보면 23억 원 정도 수익을 얻었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 집단 검찰이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렇죠. 최경영과 김민아와 김화한과 조수진이 분석한 게 아니고 검찰이 계산해 보니까 20억 원, 23억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린 것 같아요라고 재판부에다가 의견서를 제출을 했는데 이 얘기를 방송에서 공중파 방송에서 하잖아요. 시비가 걸려요, 세상에. 시비가 걸려서 두들겨 맞습니다. 아니 근데 몰랐으면 자기의 전 재산을 도이치모터스가 뭐 하는 회사예요? 뭐 바이오 회사도 아니고 어떤 주식이 갑자기 튈 회사가 아니잖아. 그냥 저 뭐죠? 도이치모터스와 BMW지. 중고차, 자동차 매매 업체죠. BMW 그냥 수입해가지고 수입 대행하는 회사잖아요. 맞아요. 무슨 유전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무슨 기술이 있고 혁신이 있어. 그냥 판매하는 회사잖아. 자동차 판매하는 회사. 판매 대행사.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 재산의 거의 전부를 몰빵을 해? 그러니까 이거는 비상식적이지. 자기들끼리 돌리고 돌려서 가격을 올렸다라고 보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걸 알고 1분 만에 3억씩 던졌다. 그 결과 20 몇 억을 얻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상식적이고 심플해요. 그렇죠. 드라마에서 이게 이제 김건희 여사만 빼면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부자가 거래를 해서 가격을 올리는. 근데 그렇죠. 이 김건희 특검법의 논리의 핵심은 오늘 한겨레 기사의 구조도 그거지만 여러 혐의점들이 있습니다. 여러 혐의점들이 있고 그 위법죄 정도가 실제 구속을 해야 될 만큼인지 아니면 뭐 어떤 건지 이거는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건데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김건희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다 수사가 안 되더라. 그렇죠. 예, 이게 핵심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특검법의 논리의 핵심은 그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죄가 어느 정도인지 뭔지를 해야 되는데 수사를 일단 해봐야 돼. 이게 핵심인 거고. 근데 검찰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이 부분에 대해서 2년 반 넘게 수사해왔잖아. 나 탈탈 털었는데 기소도 못한 거 아니야? 논리로 나왔는데 그게 어느 부분은 거짓말이거나 어느 부분은 의도된 이 상황들을 다 알고 있는 위치에 있었으면서 의도된 플레이였다라는 거고 이제 그것까지가 포함이 돼서 이거를 수사를 해봐야 된다. 지금 이거고 지금 이 혐의들을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수사를 해봐야 된다라는 어떤 거의 명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혐의가 있는데 어떻게 수사를 안 해보냐 이런 건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다 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수사를 해봐야 돼요. 이제 수사를 해봐야 되는데 이게
그동안 2년 6개월이나 넘게 검찰이 이거를 제가 아까 타임라인 말씀드렸는데 뭉개고 왔는데 그렇죠. 이 검찰한테 맡길 수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 그러니까 연두는 아니고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말한 특검 논리의 핵심이잖아요. 수사가 미진하면 나라도 특검을 요청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거는 최상병. 그러니까 어쨌든 특검의 논리가 그런 거라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보기에. 이거야말로 특검의 논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보는 특검과 그렇지. 정확히 부합한다. 수사가 미진해. 그 부분에서 논거를 좀 더 보충하면,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안 하고 침대 축구한다. 요 얘기의 연장선에서, 그러니까 검찰 뭐 하는 거냐의 연장선에서 오늘까지의 얘기, 오늘까지의 검찰의 쟁점, 아주 황당하고 한심한 작태, 요거를 오늘까지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제입니까 그제입니까 뭐 성역이 없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했잖아요. 갑자기 출근하다 말고. 김건희 여사도 뭐 소환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런 취지의 말을 했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언론이. 근데 오늘까지 상황을 기사 내용이나 이런 걸 종합해가지고 판단을 해보면 검찰 내부는 어떤 상황이냐.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돼서는 지휘권이 검찰총장한테 없지 않습니까? 지난 정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한 거를 내버려뒀기 때문에 그게 맞는지도 아무튼 그게 유지되는 게 맞는지도 지금 의문이지만 어쨌든 검찰총장은 지휘권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서 그거는 그럼 지휘권이 누구한테 있냐? 서울중앙지검장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 밑에 단계인. 그렇죠.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번에 송모라는 사람을 날려버리고 이창수라는 사람을 갖다가 앉혀놓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수사팀은 지금 계속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 김건희 여사는 소환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분위기가 있는 건데 서울중앙지검장은 글쎄 요런 것 같고 근데 요 위에 있는 이원석 검찰총장은 소환은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자기의 수단은 없는 거예요. 수사지휘권은. 그러네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물론 소환을 해가지고 한번 계속 말씀드리지만 김건희 여사 감옥에 한번 넣어봅시다 이런 게 아니라 뭐 불기소라도 하려면은 소환이라도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분위기인 것 같고. 근데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이원석 총장이 지휘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지금 엮여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 내부의 복잡한 검찰의 사정에서 주장할 수 있는 거는 디올백 수수 의혹으로 소환을 해야 해. 요거는 본인이 주장할 수 있고 그렇게 소환을 하면은 수사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팀이 토스를 받아가지고 오셨으니까 커피 한잔 하시고 조사 한번 합시다. 중앙지검장은 패싱하는 거죠. 요런 구조로. 요렇게 가는 거를 계속 획책을 하고 있는데 오늘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은 민정수석실하고 협의 안 하고 김건희 여사 그냥 부를 수도 있어. 검찰이 이 얘기를 일각에서 한대요. 근데 그 얘기는 아마 이원석 총장이나 수사팀이 하는 얘기겠죠. 그 얘기는 그래 뒤집어 얘기하면 뭐하냐? 민정수석실은 김건희 여사 소환에 대해서 막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네요. 그럼 같은 편이 누굽니까? 서울중앙지검장하고 민정수석실이 같은 편인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요렇게 같은 편, 요렇게 같은 편, 요렇게 막혀 있어서 이원석 총장이 지금 결국은 민정수석 패싱하고 김건희 여사 그냥 부를게요. 요까지 온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면은 그 다음에 그럼 전선이 검찰 내에서 창수하고 원석이가 싸우는 그림이었다면 이제는 용산하고 서초동이 이제 붙는 그림 아닙니까? 서로 내전을 벌이면서 이원석 총장 혼납니다 이제. 제가 볼 때는 주먹으로 한 대 맞습니다. 근데 자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래요. 이 여름만 지나면 됩니다. 이원석은 9월 15일인가요? 그때 끝나. 맞아요. 그때 끝나고 자 8월에 방송상법만 개정이 안 되잖아요. 그럼 MBC도 끝나. 그러니까 이번 여름만 지나면 자 이제 선선한 가을이 다가오면 내 임기는 보장된다. 이런 패턴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한 3개월, 4개월만 몰아치자. 유풍으로, 똥풍으로.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근데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데 자꾸 우리 원석이가 제가 뭐 그냥 조금 편하게 비유를 들어서 하자면 뭐 서초동 분위기 이럴 거예요. 뭐 제가 하는 비유인데 곧 올림픽이 열립니다. 근데 내가 달리기를 제일 잘하는 것 같아. 그러면 타면 내가 나간다고 기대를 하고 몸을 풀기 시작하죠. 근데 올림픽이 언제 열리는지를 몰라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때 이 수사가 그런 상황일 거예요. 이게 지금 김민하 평론가가 얘기한 대로 가면 궁극적으로 용산과 서초동이 붙는 그림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재료는 혐의가 이미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검사들이 볼 때 위에서 어디서 맡고 있고 어떤 채널에서 어떻게 막혀 있던 야 이거 하면 얼마 안 걸리겠는데? 그렇지. 이런 이제 임계점이 차오르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야 여기가 스타트라인이니까 이제 뛰자 이러면 바로 달려나가고 우리가 그거를 매 정권마다 못 그렇게 오는 거 아닙니까? 서초동이 그렇게 움직여 오는 방식을.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김건희 특검법도 그렇고 최상병 관련된 것도 그렇고 뭐 특검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고 있지만 이게 만약에 자 지금부터 시작이다 스타트다라고만 하면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정치적인 다른 고려가 있지만 끝내 검찰이 이기는 궁극의 논리 뭡니까? 위법이 나오면 돼요. 자, 검찰이 그 스타트라고 생각하는 그 포인트, 시작 포인트는 결국은 지지율이 될 거다. 근데 그 말씀 전에 거기서 비율을 조금 고치면 그 올림픽에 지금 걸려 있는 게 근데 이렇게 막 내가 나가면 우승해서 금메달 딸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지금 검찰이 기대하는 그 올림픽에 걸려 있는 거는 금메달 아니고 참가상이에요 지금. 김건희 여사를 감옥에 못 넣는다니까요 검찰이.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 무슨 그것도 뭐 참가상이다. 네, 그렇게 열심히 뛰어봐야 지금 소환을 하니 많이 막 쥐어뜯고 해봐야 검찰 수준에서는 멋있는 꼴찌다. 네, 검찰 수준에서는 결국 받게 되는 상은 참가상 정도인 거예요 지금 상황은. 그렇기는 해. 왜 구조적으로 봤을 때 지금 그렇게 해서 김건희를 검찰이 잡아낸다고 할지라도 이제까지 검찰의 행태를 봤을 때 야권이 집권하게 되면 검찰은 거의 해체 수준의 개혁을 당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알고 있는 검찰 입장에서는 그래도 미워도 다시 한번 윤석열 정부 또는 보수 정부가 우리를 그래도 지켜주지. 예, 우리의 수사, 기소, 독점권 우리 계속 가져갈 수 있어. 그렇게 하려면 그거를 야당이 집권하면 안 돼. 요거는 의식적으로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거가 한 축이고 그게 변하지 않는 검찰의 한 축이고 또 한 축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율과 광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지율과 광장이 또 검찰을 움직이는 한 축이기 때문에 사실 그 두 축이 지금 뭐 어느 정도 선에서 지금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잖아요. 최경영 기자님의 분석에 따르면 종합하면 지금 어쨌거나 진실을 밝히거나 할 골든타임은 여름부터 가을까지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아니 지금부터 한 여름까지. 지금부터. 8월 지나면 MBC 넘어가면 저는 끝이라고 봐요. MBC 굉장히 중요해요. MBC 굉장히 중요하고 MBC 넘어가면 이 사람들이 하는 미디어 스핀 전략은 굉장히 고답적이고 뻔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판판이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원래 주의 집중을 그렇게 인간이 24시간 어떤 한 아이템에 최상병에 또는 김건희에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쑥 그냥 내려가거든요.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 집중도라는 거는. 그래서 이거를 뉴스 비즈니스를 어텐션 비즈니스라고도 해요. 누구를 집중해가지고 몇 초 또는 몇 분, 몇 시간 동안 잘 끄느냐. 그게 이 비즈니스, 이 미국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뉴스 산업이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거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 정부 내에 있어요. 그리고 백악관이나 무슨 과거 같으면 청와대, 용산 이런 데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하는 이동관이 말했던 미디어 스핀 전략들이 다 그런 겁니다. 주의 분산 전략을 집중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 동해 유전에 속지 말자. 우리는 최상병과 오늘 최상병 이야기 했나요, 우리가? 안 했죠 지금. 집중력이 우리마저도 한겨레에도 중요한 기사가 지금. 나도 집중력이 떨어져. 이것만 이야기하죠. 최상병 건의 중요한 사실이 또 하나 발견된 게 맞습니다. 새로운 사실이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첫 보고서에는 임성근의 혐의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무려 4쪽이나 빼곡하게 적었었대요. 2023년 8월 14일 날 보고한 최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 보고서인데 이게 이제 재검토한 첫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는 해병대 수사단이 한 게 아니라 국방부 차원의 보고서인데 여기서 그거를 경찰에 해병대 수사단이 넘긴 걸 뺏어온 다음에 그렇지. 그다음에 재검토한 결과. 재검토한 첫 보고서. 그러니까 국방부가 그 사단이 나고 국방부가 만든 첫 보고서에서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혐의 사실이 4쪽에 걸쳐서 기재가 돼 있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국방부도 임성근 사단장의 박정훈하고 똑같았다? 같았다. 이런 얘기인 거고 그러면 여기보다 더 윗선에서 이거 이제 최종적으로는 8명에서 2명으로 기소 대상자가 줄어든 거니까 그러면 이 6명을 빼는데 국방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런 게 이제 처음으로 자료로 입증이 된 거죠. 그러니까 빽빽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변호사님도 그렇고. 임성근 사단장이 왜 책임이 있는지가 요 한겨레 기사에 인용된 그 첫 보고서 내용에 아주 정확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사람은 생존자를 뭐 구조하고 이런 거에 애초에 관심이 없었고 수색을 하고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서 홍보 홍보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경북도에서 이미 지원 요청할 때부터 그런 요청이 포함돼 있었는데 수색을 해야 됩니다라고 포함이 돼 있었는데 실종자 수색을 해야 됩니다라고 포함이 돼 있었는데 이거
전파를 안 시키다가 대통령이 온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이게 우리 수색 임무야라고 전파해서 안전 관련 준비를 할 이런 어떤 그런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벌지 못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준비도 없이 병사들이 여기에 투입되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어쨌든 안전에 대비하는 어떤 절차라든가 그리고 주의 의무를 또 이 사단장이 기울여야 되는데 그러한 주의 의무를 기울이는 것도 하지 않은 데다가 자기 부하가 안전교육하고 이런 것들도 야 뭐해 그거 하지 말고 빨리 병사들 집어넣어 이렇게 지시했다라는 내용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그렇지. 그런데 최종 보고서에서는 이 내용이 다 빠졌고 중간에 이 첫 보고서 내용을 가지고 이종섭 전 장관, 그러니까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유재원 법무관리관, 그다음에 국방부 조사단장, 검찰단장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다. 그 회의 이후에 뒤집힌 것이고 그러면 요 회의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에 언론에 보도됐던 이 내용들을 보면은 회의뿐만이 아니라 이걸 국방부 검찰단이 갖고 온 다음부터 전화 통화들을 엄청나게 해댔거든요. 쌍방향, 다방향, 네트워크형 그렇죠. 전화 통화를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다. 네. 그러니까 게다가 이 조사본부에서 한 것 중에서 중요한 게 가슴장화 신게 했다. 그렇죠. 내용이 있는데 그렇죠. 한겨레에서 오늘 한겨레 많이 나옵니다. 한겨레 최상병 사망 신문이네. 사건 공동정범이라는 그 네. 30분짜리 영상을 보시면은 네. 안 됩니다. 지금 못 들어갑니다. 물을 짤 너무 셉니다. 네. 애들 못 내려갑니다라고 급박하게 그 현장의 사진까지 찍어서 네. 보여준 내용이 있어요. 근데 가슴 장화 신게 했다는 거는 거기까지 물 오는 거 알고 들어가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수영을 그렇게 잘하는 해병들을 결국 죽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위험에 일렬로도 처하게 못하게 만들었다. 서로 손도 못 잡게 하고 바둑판 모양으로 보기 좋게 해서 나가라. 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진 찍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짚으면 맥락적으로 봤을 때도 있잖아요. 한 이틀 전인가 한 3, 4일 전에 대통령실 관계자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대통령은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해가지고 혐의자가 너무 많은 것 아니야? 혐의자가 너무 많다라고 지적했을 뿐 최상병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게 8월 2일의 통화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또 다른 고위 관계자가 그거는 개인 의견일 뿐 이렇게 번복한 사실이 하나 있잖아요. 근데 그 첫 번째 고위 관계자의 내용을 보면 혐의자가 너무 많다라고 대통령이 지적을 했다는 거잖아요. 박정훈 대령의 수사 결과 보고서에 관해서. 그런데 혐의자가 그대로 많은 게 국방부 조사본부의 첫 번째 보고서였고 결국은 국방부의 조사본부도 웬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은 혐의자를 2명, 말단 2명으로만 축소해서 최종 결과 보고서를 냈다는 거지. 그러면 이 모든 게 대통령의 뜻대로 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말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네. 근데 이제 한겨레 보도를 보면은 네. 첫 보고서 내용을 한겨레가 분석을 해보니 처음에는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자로 적시한 8명 중에 그렇죠. 요거를 6명으로 줄이려고 했다. 근데 빼려고 했던 2명은 초급 간부들, 그렇지. 대대장들, 그 2명은 빼려고 했다. 그렇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책임을 지우고 네. 근데 최종 보고서는 거꾸로 됐어. 위에가 다 없어지고 밑에 2사람을 넣은 거다. 네. 왜 그렇게 됐는지를 추정할 수 있다, 우리는. 그렇죠. 지금 모든 게 모든 스모킹이 연기가 용산 그리고 윤석열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거의 이 정도 정황이면 거의 확실한 것 같은데요. 특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예. 제가 보기에는 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번 주부터 정치본색이 10시 50분으로 시간 옮겼습니다. 예. 다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고 10시 50분 정치본색. 예. 지금까지 김한 기자 그리고 조수진 변호사 김민아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치본색 내일 이 시간 10시 5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